세상에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투가 조금 가볍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내 의견은 가볍게 흘려듣고 다른 사람 말엔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내가 말을 꺼내면 중간에 자르고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대단하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아래로 보고 있구나.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그 순간의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또 한편으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그냥 삼켜집니다. 집에 와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혼자 방에서 입을 덮고 되뇌이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계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받은 모욕이나 무시의 감정이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내 안에 쌓이면서 나중에 훨씬 더 큰 분노와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 못한 사람은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자고 며칠씩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나중엔 그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품위가 상대방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침묵은 곧 허락입니다. 한번 만만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무시라도 어디서 오는 무시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그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품격 있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한 사람에게만 강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65세 이재복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공직 생활을 하고 은퇴 후 마을 노인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의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직함도 없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독 이재복 선생님한테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깍듯하게 대하면서 유독 이재복 선생님 앞에서는 반말을 섞거나 말을 끊거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복 선생님은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행사 준비 자리에서 이재복 선생님이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 남자가 대뜸 아, 그 얘긴 됐고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재복 선생님은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그냥 입을 다무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에 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아내분이 무슨 일 있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선생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위계 탐색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감별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굴고 약하다고 판단한 사람한테는 점차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이재복 선생님이 처음부터 조용하고 겸손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 남자 눈에는 이분이 만만한 사람으로 찍혔던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은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무너진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 결국 타인도 당신을 낮게 봅니다. 이건 겸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과 자기 방어를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선을 넘었을 때는 반드시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복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건 품격을 잃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건 허락이 됩니다. 정답은 그 자리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높은 목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그러나 절대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눈을 보며 이 한마디를 하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마저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내 말을 끄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흥분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단 8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품격 있는 대응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당신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말한 위험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칭찬하는 척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최순자 어르신은 50년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순자 어르신이 손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 아이 공부를 잘한다니 대단하다. 우리 손자는 공부는 못해도 사람이 좋아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르는데 순자 씨 소녀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더라. 공부만 잘하면 다냐는 말이 있잖아. 표면적으로 보면 칭찬처럼 들립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결국 공부만 잘한다. 사람은 아니다. 라는 깎아내림이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은 뭔가 기분이 나쁜데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칭찬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역칭찬 또는 숨겨진 독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칭찬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작게 만드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칭찬을 미끼로 사용해서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동시에 깎아내립니다. 이 방식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데 왜 나쁜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말을 가장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진심은 말에 담기고 독도 말에 담긴다고 했습니다. 달콤한 말 뒤에 쓴 뿌리가 있는 관계는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품격 있는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독침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되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녀가 사람이 없다고 하셨나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되묻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로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칭찬인 척했던 독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순간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변명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패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그 말에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고 웃으며 넘어가는 것. 이건 허락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당신의 말에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나는 충분히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침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당신에게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앞에선 아무렇지 않다가 뒤에서 말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성민 선생님은 아파트 반상회를 통해 알게 된 이웃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반찬도 나눠주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이웃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박 선생님 남편이 직업이 없다고 말하고 다녀요. 저도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워낙 여러 사람한테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박성민 선생님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겨야 할 일도 아닌데 그 이웃이 마치 나쁜 정보인 양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다니.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공격자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편판이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더 억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다. 귀신은 쫓아내야 한다. 사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품격 있게 대응하느냐. 직접 따지러 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욕하러 다니는 건 하책입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상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 앞에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여전히 예의는 갖추되 이전처럼 친밀한 정보를 나누지 않는 겁니다. 남편 이야기도 자녀 이야기도 재산 이야기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게 이미 충분한 경고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변에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적 공격은 결국 당신의 편판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주변에 당신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공격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네 번째, 내가 힘들 때만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1세 정영수 어르신은 4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용수 어르신이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그 동료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이 되어서 어르신이 먼저 연락을 하니 그 동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셨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정영수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으며 그래 하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40년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다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맑은 날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 나가고 기분 좋을 때는 함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두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내가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 관계.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은 고통을 주는 관계보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관계에 더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 힘들 때 없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그 빈자리가 계속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때 함께하지 않는 자는 좋은 때에도 함께할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서운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또 말을 빠져나갈 겁니다. 몰랐어. 미안해. 바빴어. 이 말 한마디로 또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대신 조용히 그 사람을 내 중요한 관계 목록에서 내리십시오. 연락처를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면 예의는 갖추십시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진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 힘든 이야기를, 내 걱정을, 내 고민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담아줄 그릇이 안 됩니다. 그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6세 김미선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 모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새로 들어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사세요? 자녀분은 뭐 하세요? 을 꼭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하거나 자녀가 의사나 판검사라고 하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평범한 동네에 산다거나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면 관심이 뚝 끊겼습니다. 김미선 어르신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직하셨고 자녀들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 앞에서 그새 회원은 말을 건네다가도 다른 회원이 오면 바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느껴지는 그 경시에 감각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위계 집착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지위와 재산으로만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과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행동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그 지위로 보는 자는 결국 지위를 잃었을 때 아무도 남지 않는다. 사람을 그 됨됨이로 보는 자만이 끝까지 곁에 남는 인연을 얻는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품격 있는 대응은 그 사람의 기준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사세요? 그때야 그냥 조용한 동네에 살아요. 하고 웃으면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평수도, 자녀 직업도, 재산도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그게 이미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든 무겁게 보든 그건 내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 빈곤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어디 사느냐, 자녀가 뭘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그건 그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어떤 이는 교묘하게, 어떤 이는 칭찬을 가장해서, 어떤 이는 그냥 없어짐으로써.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당신이 참을 것이라고, 넘어갈 것이라고,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을 때마다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흥분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당신의 행동을 보고 있다. 나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당신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자기 방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4세 김봉순 어르신은 몇 년 전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셨는데 70세가 넘으면서 그 정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때는 연락처가 2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명이 채 안 됩니다. 처음엔 그 과정이 외롭고 섭섭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알았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마치 내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했고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정리가 끝나고 나서 느낀 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웠습니다. 20명이 채 안 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전 200명과의 관계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봉순 씨, 당신은 사람을 버린 게 아니야. 진짜를 남긴 거야.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가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관계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그 이상의 관계를 깊게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300명이어도 실제로 삶에서 의미 있는 관계는 15명을 잘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285명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 18년 동안 이진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수백 명이 넘던 지인들이 귀양길 이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깊이 사귀어라.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인생에서 훨씬 더 귀하다. 이건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많이 사귀려 할수록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힘들 때 쓰러지는 사람, 뒤에서 말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무시당할 일도 줄어듭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만 남기면 그 안에서는 무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했던 그 모든 기억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상처를 만들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일부 나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품이 있는 것과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이 언제나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한마디가 1000마디 침묵보다 훨씬 더 나를 지켜줍니다. 품격 있는 한마디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나의 관계를 지키고 나의 나머지 인생을 지킵니다. 다산 정약용이 귀양살이 끝 무렵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굽히되 스스로를 굽히지 말라. 상황에 따라 낮출 수 있지만 자신의 값어치를 스스로 낮추지는 마라. 이 말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맞습니다. 겸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값어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자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뒤에서 말하는 사람,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칭찬하는 척 깎아내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 인생 정원의 잡초입니다.
그 잡초를 뽑아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을, 힘들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을,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심으십시오. 그 정원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10명이어도 5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한 명이 가짜 100명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연락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름만 있었던 사람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넘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쓰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의 수를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밤새 그 장면을 되뇌이며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참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나머지를 보내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십시오. 어떤 무시를 당하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와 인생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십시오.